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청년의사신문 박쌤 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승 변호사 김변 김선욱입니다. 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지카 바이러스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지카. 이게 무슨 동네 이름이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모기를 통해서 감염되고 일반인의 경우에는 감염되더라도 별다른 증상이 없이 일주일 정도면 완치가 되는 병이라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임산부가 감염되면은 소두증 신생아를 출산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당국도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요새 계속 그 문제가 돼가지고 저도 TV나 뭐 매체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제2의 바이러스, 메르스, 네, 뭐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정부나 언론 등이 좀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저희도 청년의사 라디오를 통해서 지카 바이러스 특집 한번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할 얘기가 별로 많지는 않다 그러더라고요. 뭐 알려진 것도 별로 없고 또 우리나라의 퍼질 위험성도 매우 낮다. 뭐 그래가지고 특집 방송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지금 고민 중인데요. 어쨌든 지카 바이러스 관련 소식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히구라에서는 질병관리본부장 인사, 그리고 의사협회 걸기대회 소식, 또 소두증을 한약으로 고친다는 한의원 관련 소식 등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구라 142회 지금 시작합니다. 혁신이 필요해. 혁신해야지. 다 바꿔. 그냥 혁신으로는 부족해. 파괴적으로 혁신해. 근데 파괴적 혁신이 뭐야? 병원도 파괴적 혁신이 가능해? 가능하지 않나? 어려울 것 같긴 해. 무턱대고 갈아엎기만 하는 조직은 절대 모르는 스마트한 혁신 비법. 메이오 클리닉 혁신센터에서 배우는 덜 파괴적 혁신. 생각은 크게, 시작은 작게, 행동은 빠르게. 메이오 클리닉의 스마트한 혁신 비결. 덜 파괴적 혁신.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곽성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곽성순 기자입니다. 자, 그 논란이 많았던 한 달 거의 넘었죠. 공석으로 있었던 그렇죠. 한 달, 질병관리본부장 인사가 났다는데 어떤 분이 되셨나요? 그 병원장 출신 분이 또 보건복지부에 이어서 되셨는데요. 그 성심병원 한림대 성심병원장이시죠. 지금 현 병원장이실 거예요. 예. 정기석 원장님께서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자, 전임 본부장 네. 양병국 네. 본부장이 감사 이후에 해임이 됐죠. 해임됐죠. 예. 예. 그리고 한 달여 만에 결정이 됐는데 일단 네. 그 신임 정 본부장이라고 부르죠, 이제. 본부장이죠. 예. 네, 예. 아직 그 임명장은 안 받지 않았습니까? 취임식은 어제 했습니다. 아, 어제. 했어요? 예. 아, 그러면 저희 녹음 기준 어제. 예. 네, 그러면 정 본부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어떤 분인지 일단 좀 이력을 소개해 주시죠. 이력이 이제 대구 출신이시고요. 아, 대구 출신이요. 네, 경북고 나오셨고 서울의대 졸업하셨는데 제가 대략 보니까 지금 이제 정진정 원장님보다 한 3년 정도 후배신 걸로 네이버 이력상 보면은 그 정도로 나오셔서 정진엽 장관하고 네. 같은 대학 같은 대학 출신이고 3년 정도 후배다. 네, 네. 같이 다니셨겠죠? 그러면? 뭐 그렇겠죠. 네, 네. 같이 다니셨은 것으로 보이며 그래서 뽑았겠어요. 아니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고요, 그냥. 네. 네. 정씨도 네. 같네. 씨도 같네. 아, 그러네요. 네. 뭐 한림대 성심병원 내과 과장을 하셨고 뭐 폐센터장 이런 거 하셨고요. 그다음 내과학회 교육이사 뭐 이런 거 지낸 호흡기 내과 분야 전문가신데 호흡기 내과 중에서도 많은 분들은 안 하신다고 하시던데 호흡기 감염 뭐 이쪽을 조금 관심 있게 많이 하신 거라 그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관리 하는 데잖아요. 약간 관련은 없진 뭐 않다. 호흡기 내과 네. 의사들이 열심히 진료하는 질병으로는 이제 뭐 폐암을 비롯한 그렇죠. 예. 호흡기 쪽에 암 종류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천식 같은 것들 천식. 또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뭐 감염도 많이 하세요. 일단 뭐 폐렴도 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각종 뭐 결핵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 정 본부장께서 진료 및 임상 경험도 풍부하시고 연구 실적도 뛰어나시고
국가 방역체계 구축 등 질병 예방 및 통제 수준을 격상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해 발탁했다. 이렇게 이제 하시고, 병원장 시절에 이제 조직관리 능력 뭐 이런 것, 추진력 이런 것들도 뛰어나신 걸로 판단했다. 이렇게 이제 임명의 변을 밝혔는데요. 뭐 기대하고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면서요? 현장에 제가 이제 요 발표 나오고 나서 이제 취재를 좀 해봤는데, 현장의 분위기는 좀 묘합니다. 일단 이게 묘합니다. 일단 저희도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이 질병관리본부장 인사가 한 달 정도 이제 계속 이제 안 된 게 사실은 원래는 내부에서 이제 승진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내부에 이제 복지부에서 국장급 정도 다는 의사 출신 공무원들이 거의 마지막에 이제 갈 수 있는 자리가 요 이제 질병관리본부장 자리였거든요. 1급 자리 그때 차관되기 전에 그 전임 네. 본부장들이 보통 요거 마치고 이제 퇴임을 했죠. 그렇죠. 복지부에서는. 거의 마지막 이제 자리인데 이제 차관급으로 일단 격상이 된 상황에서 내부 승진 뭐 이런 것들도 언급됐었는데 일단 관련 의사 출신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급이 되는 의사 출신 공무원들이 이제 다 징계를 일단 지금 받은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파다했었고 그래서 학계에서 좀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한 10여 명 넘는 분들한테 이제 오퍼가 간 걸로 저희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났죠. 소문이.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전부 다 감염내과 이제 원래 질병관리본부장 감염내과 이런 분들이 이제 전공이시니까 그분들한테 쫙 돌렸는데 전부 다 이제 고사했다 이런 소문이 쭉 돌았고 제가 또 듣기로는 전임 질병관리본부장 분들한테도 오퍼가 갔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리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알아봤는데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차선책으로 감염내과 아닌 뭐 다른 이제 감염할 수 있는 분들 사이에 전문가들을 찾다가 발탁된 거 아니냐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게 감염내과 교수분들한테 여쭤본 거라서 좀 그런 점은 감안하시고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한 감염내과 교수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 원장이 이제 호흡기 내과 중에서도 호흡기 감염을 전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과 아주 관련이 없진 않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병원 내 병원장 수준에서의 감염 관리 뭐 이런 거에 좀 경력이 있고 전문가지 이 국가 차원에서 이제 감염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전문가인지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가 일단 좀 나왔고요. 그 와중에도 이제 호흡기 내과 중에서도 감염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관심을 그래도 가진 분이 발탁된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런 말씀 좀 하시더라고요. 네. 식구들 평가는 어떤가요? 그 한림대 의료원 소속 의사들. 이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내부에서 아까는 묘하다 그러고 지금은 애매하다고. 이게 왜냐면 이제 보는 네.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병원 내부에서는 워낙 이제 다르잖아요. 역할들이 또 병원장이라는 역할이 또 있으니까. 한림대 의료원에서는 그 성심병원 이게 지금 이제 흔히 말하는 평촌입니다. 성심병원이니까. 네. 한림대 의료원 산하 병원 중에서는 제일 포션도 크고 메인입니다. 여기가 다 먹여 살리는 주병원이죠. 네. 평촌에 있긴 한 저희 동네에 있는 병원인데 장사가 엄청 잘 되거든요. 아 그래요? 장사라는 표현 좀 자제해 주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장례식장인가요? 네. 입지가 엄청 좋아요 거기가. 주변이 다 아파트 단지고 이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거긴데 그 교수 한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호불호가 좀 갈린대요 내부에서. 근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일반 의사 교수분들 사이에서는 약간 불호가 있는 게 뭐 교육 실적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강조하신대요. 근데 좀 보면 국내 학회 참석 횟수를 뭐 제한하고 뭐 이렇게 약간 좀 어디 나가서 뭐 이거 하고 이런 거를 많이 좀 제한을 하시나 봐요. 근데 그런 와중에 또 이제 진료 실적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푸시하시고 깐깐하게 하시고 뭐 이러니까 이제 교수분들 사이에서는 평이 이제 좋을 수가 없죠. 이제 이런 상황이면. 그래서 안 좋은데 또 다른 뭐 교수께서는 뭐 공사 구분이 확실하다. 뭐 추진력은 있다. 일 처리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시면서 주변에 조금 뛰어난 참모가 한 명 있으면 그 참모 이야기를 잘 듣고 방향을 정해가지고 추진력 있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분이다. 뭐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하시더라고요. 뭐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럼요. 선출되기 전에 얘기가 돼야지. 뭐 그렇죠, 된 다음에 그렇죠. 얘기는 그럼요. 뭐 뒷다리 잡기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간 잘 되시기를 잘 기대합니다. 되셔야죠. 잘 되시기를 바라긴 하는데 좀 약간 걱정은 좀 됩니다. 예. 일단 뭐 관료 사회의 분위기랄까요? 그쪽에 이제 행정 경험이 전혀 없으시고 없으시죠. 뭐
병원장 장관도 하시니까 행정 경험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뭐 네. 그다음에 이제 네. 질병관리본부의 내부 분위기가 썩 좋지 않다는 얘기들이 좋지 않다고 저희가 들립니다. 지금 듣고 네. 있습니다. 일단 뭐 흔히 하는 말로 전형적인 낙하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얘기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네. 네. 도대체 이분이 왜 왔는지 모르겠다. 네. 우리는 그게- 다 낙하산이에요. 그러게. 태어날 때부터 낙하산이지 뭐. 아무리 저 위에서 내려왔죠. 네. 예. 외계인만 아니면 됩니다. 음. 네. 하여튼 질본 내부 분위기는 좀 거시기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수습하시는 게 일단 네. 선결 과제인 것 같아서 질병관리본부장 출신이신 뭐 의사 출신 공무원들도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이제 통화 시에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분이 어저께 이제 취임식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취임식에서도 소통과 신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시면서 이제 업무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겠죠. 아니,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그 내부 인사 발탁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사실 내부 인사 발탁이 해임 대신 뭐 양 전 본부장님한테는 죄송한 네, 말이지만은 네. 어떤 한계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번 기회에는 외부에서 와서 한번 네.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려는 부분하고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연관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질병관리본부장이라는 자리가 이 복지부 질본 내부의 의사 출신 공무원분들한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좀 상징적이라고 뭐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의미가 약간 좀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부 자리가. 내 의사 출신 공무원들이 마지막으로 갈 자리인데 그렇죠. 그걸 그런 자리인데 뺏겼다 이런 뜻인가요? 뺏겼다기보다는 네. 이게 이제 이 질병관리본부장이 1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장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복지부로 네. 치자면 1급 뭐 그 정도 급의 자리였었잖아요. 한 본부장이긴 하지만. 근데 여기가 이제 차관으로 격상이 딱 되면서 차관급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1급 위에 차관급이 돼버렸는데, 보통 이제 보건복지부 소속의 의사 출신 공무원들이 거의 국장급을 마지노선으로 거의 보거든요. 그 위에 실장급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국장급까지 온 분들이 그 질병관리본부장 1급 자리로 딱 가서 퇴임, 이게 이제 딱 그 올라가는 수순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차관급으로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 국장까지 하신 의사 출신 공무원들은 2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질병관리본부장을 이제 갈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1급을 못 거치니까. 두 칸을 그렇죠. 건너뛰는 거는 공직사회에서 좀 힘들죠. 드물죠. 드물죠. 불가능한 건 그렇죠. 아니지만. 그렇지만 드물어요. 그래서 아하. 그러니까 의사 출신 공무원들이 흔히 이제 뭐 흔히는 아니지만 보통 이제 잘 풀리면은 그럼요. 2급까지는 그렇죠. 쉽게 갔고 그렇죠. 예. 그 중에서 좀 어떤 일부가 이제 1급 자리인 그렇죠.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이 됐었는데 네. 그 본부장 자리가 이제 1급 위에 차관급이 돼버렸더니 네. 못 가네 바로 이렇게 갈 수가 됐다라는 없는 거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넘사벽이 된 거예요, 이제. 처음에 이 개편을 할 때 네. 차관급을 격상시켜주는 대신에 그 밑에 뭐 부본부장 정도 직함을 달아서 한 1급짜리를 하나 만들어줬으면은 그걸 이렇게 거쳐가지고 거기서 또 만들어져서 올라가고 뭐 이런 단계가 되는데 아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제 복지부 내 의사 출신 공무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전임 질병관리본부장 출신인 인사가 저와 통화해서 이제 그런 말씀하셨죠. 그래요. 네. 전임 본부장 뭐 그렇게 많지는 많지는 않은데 않은데. 그분들 그러니까. 중에 한 그분들 분이 중에 한 분입니다. 한 분이 네. 이런 말씀하셨군요. 국장에서 내 공무원 생활이 끝나는구나라고 그렇죠. 느낄 그런 것이다. 얘기를 많은 하겠다는 의사 출신 거죠. 공무원들은 네. 그러니까 내가 잘해봐야 열심히 해봐야 국장에서 끝이구나. 윗자리가 그래서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이게 이제 그들의 사기를 상당히 많이 떨어뜨릴 떨어뜨릴 것이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네요. 네, 저 들어보니까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1월 초죠.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올리면서 그 조직이 개편됐잖아요. 그쵸, 질본이. 그쵸, 그때 예. 뭐 위기 소통 네, 담당관, 네, 그리고 뭐 몇 개 이렇게 자리들이 새로 생겼는데 센터장들 몇 개 만들고 뭐 이랬거든요. 그때 예. 1급 자리는 하나도 안 생겼다. 안 생겼습니다 그때. 네. 그렇네. 기획조정과 무슨 담당관, 긴급상황센터 그 밑에 무슨 과들이 이렇게 좀 생긴 거지. 근데 예. 저는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네네. 그럼 2급 자리를 의사 출신 공무원들은 포기하신 거예요?
아니 2급까지는 올라가죠. 2급까지는 보통 가는데 1급까지는 많이 올라가요. 1급은 다 포기하시는 포기라기보다는 거예요? 지뢰 포기하시는 거예요? 복지부의 1급 자리가 실장 자리가 지금 4자리가 있거든요. 네. 근데 보면 이제 그 4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행시 출신 공무원들도 굉장히 극소수인데 네. 그걸 뚫고 의사 출신 공무원들이 거기 올라간다는 게 그러니까 의사 사실상, 출신은 네.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복지부의 진짜 실장 자리들, 네. 1급 자리들은 조금 이제 어렵다고 보고 네. 질병관리본부장이라는 그래도 아무래도 의사한테 아, 좀 우선권이 있는 이거 참 재밌는 네. 얘기네요. 네. 그리고 전임 질병관리 웃기잖아요, 사실은. 그게. 전임 질병관리본부장들은 다 의사 출신 했습니다, 실제로. 네. 그럼 뭐 그러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안이한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 하다기보다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뭐 행시 출신하고 붙어가지고 경쟁해서 네. 뚫고 올라가야지. 뚫고 올라가야지. 그렇죠. 그게 그건 무슨 맞는 실질적인 게 말씀이시죠. 있지. 예. 그냥 나는 의사 출신이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아니면 뭐 크게 문제 없으면 거기까지는 간다. 아니 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 내막을 다 알만한 김변이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진짜 몰라서 하는 이 얘기. 세상에 무슨 내막이 어딨어요. 노력해서 경쟁을 뚫고 올라가셔서 그럼요. 예. 자리를 차지하셔야지 그게 그렇죠. 진정한 거지. 야, TO라는 거 항상 이런 문제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별 큰 노력 안 해도 그러면 과연 그렇게 가가지고 아니 의사 아니, 출신 아닙니다. 공무원도 네.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 그렇죠. 중에서 경쟁해서 질병관리본부장 했던 거죠. 그렇죠. 옛날에도. 예. 너무 그리고 패배 의식 아닌가 모르겠어요. 실장급까지 올라가시는 분들은 다 노력해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게 그냥 올라가시는 분은 그러니까요. 없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거잖아요. 딱 까놓고 보면 복지부 내에 인사에 있어서 행시 출신하고 의사 출신하고 차별이 있다. 차별이라고 딱 말하긴 뭐하지만 그런 너는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안 돼. 이런 게 있다. 그렇게는 얘기가 안 나오겠죠, 설마. 뭐 지금 그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 얘기는 이렇게 당신들 그걸 까놓고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아 왜 곽성순을 괴롭히고 그래? 아니, 참 아니 근데 웃기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니, 의사 출신도 장관이 되는 상황인데. 아니, 그러니까 근데 무슨- 밖에서 오셨잖아요, 그분은. 네. 밖에서는 갈 수 있는데 예. 내부에서는 내부에서는 힘들죠. 절대 예. 장관이 될 수 없는. 아니 이게 진짜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질병관리본부장까지 하시고 나가신 분이 이런 얘기를 기자와 통해서 할 정도면 내부 분위기는 정말로 예. 안타깝네요. 그런 거죠. 정말. 패배의식이나 한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제가 뭐 다 뒤져보진 않았는데 네. 그 실장급 중에서 의사 출신이 하나도 설마 없었겠습니까? 뭐 글쎄요, 아주 뭐 네. 저 이승만 시절 아니면은 아마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뭐 한번 뒤져보진 않았는데 아마 라이센스가 없었을 한계로 거예요. 작용하나요, 그게? 네. 참. 그 좀 전에 저희랑 인터뷰했다는 그 전임 본부장께서는 이런 말도 하셨네요. 결국 차관급이 된 본부장 자리는 앞으로도 계속 외부 외부에서 인사가 올 올 것이다. 거다. 네. 왜냐면 내부에서 네. 의사 출신 공무원이 되게 어려울 것이다. 아니 그리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의사 출신 공무원분이 쭉쭉쭉쭉쭉 올라가서 실장을 다셨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그러면 그 실장 다신 분이 그 다음 자리로 질병관리본부장을 갈 이유가 사실은 그것 또한 네. 웃긴 얘기네. 왜 갈 수도 없어요. 있죠. 실장. 왜요? 실장보다 차관이 높은데? 그럼 아니 그건 갈 수 있지. 그거. 그 여기 그렇긴 무슨 한데 야, 그 자리 다툼에 논공 행상의 자리 다툼에 여기는 한직이고 그냥 차관이라는 거는 이력서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국민을 위해서 아니 근데 그래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네. 하는 게 이 차관급이 지금 됐잖아요. 네. 근데 차관급이 돼서 사실은 뭐가 있냐면 인사권하고 예산 관련해서 조금 힘을 써야 되잖아요. 이 차관급이라는 자리는. 근데 완전히 독립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질병관리본부가. 아니, 그 인사하고 그 예산 권한이 사실 부여되지 않은 거죠, 지금. 그럼요. 네. 거의 없다고 봐야죠, 지금. 예. 그런 상황에서 뭐 가는 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큰 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차관급이긴 하지만 인사 예산에서 물론 건의하시고 뭐 이렇게 좀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 뭐 식약처 관련해가지고 식약처와 비슷한 그 식약처의 네. 사례를 들면서 앞으로 네, 맞습니다. 이 복지부하고 질본의 절대, 관계가 네, 어떻게 안 될 좋을 것이다. 것이냐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식약처처럼 식약처는 사실 지금 떨어져 나가는 떨어져 셈이잖아요. 완전 저기죠. 따로 놀고 있잖아요. 말 안 듣는답니다. 식약처는. 네, 복지부 네. 말 안 듣는 안 걸로 들어요. 지금 유명한 네. 식약처인데 질본도 그렇게 만들지 않기 그렇죠. 위해서 복지부에서는 네. 계속 할 리가 없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직할 체제를 좀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자, 다음 뉴스 가겠습니다. 최근 지카 바이러스가 이슈가 되면서 소두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 틈을 노려서 어떤 한방병원에서 소두증을 치료할 수 있다. 이러고 홍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다는데. 한약으로. 네, 한약으로. 한약으로. 한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 네. 꼭 네. 뭐 어떤 소식입니까? 그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아이 한방병원이라는 곳에서 그 아이는 그 이니셜 아이인가요? 그렇겠죠. 네네. 이니셜 아니, 혹시 아이입니다. 진짜 한방병원 이름이 아이 한방병원인가 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아이 한방병원. 이거는 이니셜 처리를 제가 한 이니셜이에요. 겁니다. 네. 아이 한방병원이 아니라. 블로그를 통해서요. 소두증에 인지탕이 특효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서 논란이 이거 참. 정말 많은 노벨상 수상자 후보들이 있네요. 네. 이 아이 한방병원에서 말하는 이 인지탕의 효과를 보면 체력 강화, 뭐 뇌 면역 증가, 호기심과 적극성 증가. 이건 수면의 질 증가, 뇌 성장 촉진, 집중력 강화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뇌에 뭐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을 치료할 때 이 인지탕을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소두증 치료에도 인지탕을 처방하면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분들이 블로그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될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 블로그에 이제 그 댓글을 달 수 있잖아요. 댓글 달 수 있죠. 네티즌들이. 예. 수많은 사람들이 비판적인 댓글을 달았다고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자신을 한의과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소개한 A씨가 있었는데요. 네. 한의과 대학, 의과대학이 아니라 네네. 한의과 대학입니다. 그 인지능력 개선과 시냅스가 왕성해진다는 근거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만약 근거가 없다면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광고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썼답니다. 네. 그랬더니 이 아이 한방병원 측에서 답글을 또 다셨나 봐요. 아하. 학생이 좀 더 성의를 갖고 책을 보면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전통적인 한의학에서 발달 지연이 있어 말이 늦고 고개를 못 가는 아이들을 어떻게 했는지라며 자네가 공부해서 근거를 찾아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부해서 날 가르쳐달라고. 책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놓고 근거를 찾아서 날 도와달라니 근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이 그런 답변 달리니까 그 밑에 그냥 모른다고 해라.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기승전 보약 같은 헛소리 하지 말고 합당한 근거를 대라. 정말 효과가 있다면 WHO에 연락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이런 비난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진짜 효과가 있으면 대박이죠, 이건. WHO에서 노벨상 받아야 돼요, 또. 그러게요. 뭐 하여튼 기가 차고요. 네. 지금 뭐 이와 관련해가지고 사람들이 비웃 욕한 얘기는 상당히 많은데 특이한 거는 이제 저희가 이걸 보도한 게 1월 29일 날 보도를 네. 했는데요. 네. 며칠 후인 2월 3일 날 특이하게도 한의사협회가 네. 요 아이 한방병원을 보건소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했습니다. 직접요? 네. 무조건 자체 징계. 그러니까 한의사협회에서 야. 볼 때도 네. 해도 너무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글쎄, 한의사협회에서 상당히 좀 회원들 관리를 잘 하시는 관리를 것 잘 같아요.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때 네. 손금도 그랬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바로 그냥 여기는 그러니까 처리해버립니다. 소두증하고 인지탕하고 관계 없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그럼요. 한 거죠. 네. 네. 해도 너무했다 이제 이렇게 보신 거죠. 그렇네요. 예. 거기 이제 한의협의 그 고발장에 보면은 잘못된 의학 상식을 제공해서 국민들의 혼란을 일으키고 마치 뭐 획기적 비법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행위는 뭐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아이 한방병원 원장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원래 인지탕이라는 걸 많이 처방을 하시는 분인데 네. 그것도 이제 인지탕도 애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호기심 발달 뭐 이런 거에 좋은 약이라고 이제 파셨나 보죠. 그 분들한테. 그랬는데 이제 소두증 이슈가 딱 터지니까 소두증 뭐야 좀 찾아보니까 뇌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하나 쓱 껴가지고 이제 쓱 했는데 생각보다 반발이 이제. 근데 참 거죠. 안타까운 네. 건 소두증 환자는 굉장히 그 수가 적기 때문에 적죠. 네. 소두증을 치료한다고 홍보해봐야 뭐 영업에 별로 도움이 안 될 텐데 그렇죠. 이걸 왜 예. 했을까? 예. 그냥 공부 못하는 아이 공부 그렇죠. 잘하게 해줄게 그게 제일 이런 좋은 거죠. 홍보를 하면은 예. 그럼 뭐 차라리 그게 영업에 도움이 됐을 텐데요. 그런 왜- 식으로 이제 하시는 왜 건데. 소두증이라는 거를 갑자기 내걸어가지고 한의협으로부터 의료법으로 고발되고 앞으로도 좀 네티즌한테 비웃음을 애로사항이 샀는지 많으실 것 모르겠어요. 같은데. 네. 그런데 이 또 딴 한의원에서는 이름도 비슷해요. 수두증을 치료한다고 네. 또 홍보하는 한의원이 있어요. 네. 여긴 또 어디예요? 여기는 B 한의원인데요. 네. 이 B 한의원이라는 곳인데
이 뇌 지금 B 처리 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AB 할 때 그 B년. 네. 네. 뇌수종이라고 이게 뭐 뇌실에 뇌척수액이 좀 고이는 질병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증류 한약으로 고친다고 하는데 증류 한약이 뭐 이렇게 좀 저희 뭐 소주 만들고 이럴 때 이제 증류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는 뭐 이런 방식인가 봐요. 뒤에 뭐 맑은 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얘기 하시면서 이분이 이제 이 B 한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뇌수종의 원인이 뇌에 가해지는 비정상적인 열 반응 때문이라며 원래 이제 뇌수종 치료할 때 이제 우리가 쓰는 션트 수술 등 의학적인 치료는 근본적인 치료법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한의사분들이 열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열이 몸에 어떻게 잘못 가면 뭐가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뭐 그런저런 얘기 하시면서 뭐 이 홈페이지에 또 서양의학의 뇌수종 치료의 한계라는 글까지 올리시면서 이 뇌수종이라는 건 현대의학 말고 이제 한방으로 고쳐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 이제 한계라고 말씀한 것이 수술에 의한 감염률이 높고 뭐 션트 오작동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재수술도 필요하고 그다음 션트도 평생 달고 달아야 한다 등의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인 이 열이 이 비정상적으로 가는 열을 제거해주고 체질적인 허약이나 선천적인 허약 상태를 보강해 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들으니까 또 그럴듯한데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 맑은 물 형태를 하고 있는 그렇죠. 한약을 네. 쓰면은 네. 이 뇌수종, 수두증이 치료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참 이분도 정말 훌륭하신 분인 게 션트 수술이나 천공술, 현재 지금 신경외과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그 치료법이 네. 근본적인 치료법이 아니다. 맞아요. 근본적인 치료법 아닙니다. 대증 치료법에 불과하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인류가 지금까지 수천 년, 뭐 수백 년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지금까지 요 정도까지밖에 온 거죠. 지금 치료법을 더 좋은 거를 개발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분이 지금 개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약으로 해결할 수 있다. 네. 1년이면. 네. 1년 동안 약 먹이면 해결한다. 이분도 네. 노벨상인데. 그렇죠. 우리 여러 개 바뀌었는데요, 우리나라. 여기 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특히 어린 아기들의 경우 아직 음식에 대한 적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순수한 기를 넣어주는 것이 조직의 발생과 성장 발육에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게 이제 순수한 기. 이 증류 한약이 이제 맑은 물에서 이제 막 이렇게 한약 중에서도 좋은 것만 이렇게 증류해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이런 순수한 기를 불어 넣어줘야지 뭐 이렇게 좋다 뭐 이런. 왠지 저번에 우리 스키오 장비 물 삼다수 올려놓고 이렇게 뭐 한 다음에 은박지로 사서 주던 2만 원인가요 그때 뭐 하여튼 5만 원 아니었어요. 5만 원이었나요? 그게 네, 갑자기 그렇죠. 생각나는데 이 부분은 뭐 한의사협회에서는 뭐라고 안 하던가요? 아직 뭐 그 얘기는 없는데. 요거는 더 최근의 뉴스라서 네. 2월 3일 날 저희가 보도했네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사람이 먹는 모든 음식은 곧 한약에 속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한약을 오래 먹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한약 많이 드셔가지고 간 요거 뭐 이상 오셔서 병원 가시는 뭐 분들 하여튼 그건 뭐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요. 아까 이 소두증 치료보다 이거는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소두증은 어차피 발생한 거니까. 발생한 거고 그 다음에 딱히 뭐 지금 치료법이 사실 마땅치 않거든요. 그래서 뭐 약을 좀 먹고 뭐 했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안 되면 어쩔 수 네. 없는 뭐 안 나오면 그만인데 그렇죠. 이 수두증이라는 건 뇌에 이제 물이 차서 계속 그 물을 빼주든 네. 뭐 션트든 뭐 그 천공술이든 이런 방법으로 빼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뇌압이 올라갑니다. 사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바로 사망하거나 뭐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환자가 이제 양방 안 가고 이 맞습니다. 한의원 가서 네. 뭐 신성한 증류 기운을 한약. 받은 순수한 기운을 받은 증류술 먹다가 안 고쳐지면 사망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사망할 수도 있고 사망하게 되면은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렇게 용감한 저걸 하는지. 그러게요. 여기 되게 뭐 동의서 받겠죠. 뭐 잘 안 들어서 사망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동의서가 효력이 법적으로 발생하나요? 야, 이거는 글쎄요. 제 느낌으로는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유가족이 소송 걸면은 100% 이길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수술의 부작용이 아니잖아요, 사망이. 그리고 이거는 심지어 이거는 동의보감에 안 나와요. 제가 뭐 동의보감 황제 내경 안 읽어봤습니다만 이런 거 안 나올 겁니다. 나올까 혹시? 확신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네, 동의보감은 워낙 방대한. 아 그래. 내용을 그러면 담기 때문에. 취소 그거는. 네. 하여튼 다른 동의보감에 나오면 다른 한의사들도 이거 할 거 아니에요. 왜 이 양반만 이거 하겠어요? 이걸 믿고 거기 병원에 가서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시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진짜. 아니 근데 또 혹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끝으로 궁금한 게 이 증류 한약 맑은 물임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 보통은 이제 까만 색깔인 이렇게 해서- 한약을 끓이나? 끓여서 뭐 이렇게 수증기를 기- 모아 수증기를 그렇죠. 갖다 모으겠죠. 그렇겠죠. 예, 증류라는 게 이제 그런 보통은 그냥 끓여서 짜서 이렇게 까만 걸 먹잖아요. 네. 근데 증류는 그걸 뭐 다시 끓여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는 수증기를 수증기를 이렇게 모아서? 모으지 않겠습니까? 어. 예, 증류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그냥 이걸 갖다 아주 무한히 해석을 하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일반적으로 사람이 먹는 음식 모두 한약이라면서요. 그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구에 있는 이런 모든 거에서 수증기가 올라가가지고 네. 비로 내리는 게 증류되는 거 아니에요. 그 비를 먹어도 괜찮을 것 같지 않냐? 그 뭐 다른 것도 많이 섞이니까. 안 좋은, 아니에요? 안 좋은 것도 많이 섞이니까. 네. 내리는 비나 눈을 이렇게 음. 혓바닥으로 먹으면 신성한 순수한 기운이 딱 아니 그 딴 데서 음. 비를 모으면 네. 너무 농도가 약해가지고 안 되고 네. 그 이 한의원 그 천장 옥상에서 네. 여기서 이제 계속 증류를 하니까 이제 그 네. 올라올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거기서 내리는 비는 모으면 약간 아, 효과가 있을 수도 효과가 있어요. 있을 워낙 좋은 약을 많이 다루는 데라서. 음. 네. 그럼 뭐 그렇습니다. 이왕 네. 시작한 김에 최근에 왜 이렇게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뭐 또 여드름 치료 뭐 이런 것도 있네 있을 침으로 네. 여드름 흉터를 치료할 수 있다는 또 한의원들이 이건 여러 개 있네요. 흉터를 없앤다? 네, 흉터를 침으로 치료한다는 것도 처음 들어봤어요. 약으로 치료한다는 얘기는 뭐 많이 들어봤는데. 흉터를 없앤다. 그리고 여드름 흉터뿐만 아니라 그 켈로이드라는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조금만 자극하면 계속 부풀어 오르고 막 네. 하는 뭐 상당히 그런 게 있나요? 네, 상당히 난치병 중에 하나거든요. 세포가 켈로이드. 네. 과증식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피부 세포가 아. 이게 보통 이제 흉터 나면은 보통 사람들은 뭐 닦지 않고 며칠 지나면 네. 이제 조용히 없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켈로이드 뭐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켈로이드 체질 음. 이런 사람들은 그 흉터가 너무 이 아무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세포가 만들어져가지고 그래서 원상 회복이 안 되고 막 이렇게 우둘두둘하게 아. 이렇게 그거를 뭐 제거 수술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또 재발할 수도 생기고. 있고 뭐 그런 하여튼 굉장히 까다로운 난치병인데 그렇군요. 켈로이드도 침으로 완치할 수 있다. 또 뭐 피부색이 바뀐다, 부작용도 없다, 흉터 재생을 한다, 뭐 이런 또 있어가지고요. 지금 그런 피부과에서 레이저나 뭐 이런 거 레이저, 수술 네. 시술 받은 다음에 켈로이드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많은데 그 사람 아.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네요. 그러네요. 많이 찾아가겠네요, 이분들은. 네. 근데 침을 통해서 근데 어. 솔직히 여드름 치료를 전 뭐 잘 모릅니다만 여드름 치료를 침으로 한다. 뭐 효과가 없을지언정 뭐 아주 나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침이라서 그렇지, 약이나 뭐 뭐, 이런 네. 것보다는 근데 켈로이드는 건드리면 더 커집니다. 그런 건가요? 그거는 외부에서 이렇게 가도 기본이거든요. 자극을 주면 더 커지는 거라서 자극을 주면 켈로이드를 침으로 찔러갖고 푹푹 해놓으면 이거 아마 더 나빠질 텐데 어떻게 이거를 켈로이드를 침으로 넣는다고? 하여튼 요 기사가 이렇게 저희가 또 보도를 했는데 그거 제가 듣기로는 그 한의원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한의원에서요? 네. 반론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의학적인 근거라든지 뭐. 뭐 한의원에 대한 반론은 이 기사에는 없는데요. 그냥 저희가 발굴해서 뭐 그냥 쓴 것 네.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뭐 이렇게 유명 연예인 분들 뭐 이런 분들 많이 가서 시술 받으셨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이 한의원 그러니까 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 곳이에요. 이거는 L 한의원, O 한의원, M 한의원 여러 개니까 뭐 글쎄요. 좀 뭐라 그러는지 한 번 더 확인은 또 해보죠. 꽤 유명한 데라고 그러던 그래요? 것 같습니다. 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가서 네. 입소문 그 많이 피부과 나오고. 의사회 쪽에서는 뭐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당연히 요 기사와 관련해 가지고 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아니 침으로 흉터 치료할 수 있는데 그 레이저는 왜 쓰겠다고 하는 거냐고.
그러네요. 요새 저 레이저 기기도 쓰고 싶다. 하시죠. 그다음에 그런 말씀하시죠. 그때 뭐였죠? 한이매화 레이저 레이저. 요거 이제 해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했는데 그냥 침으로 다 흉터, 켈로이드 다 치료 가능한데 레이저는 안 쓰셔도 되지 않느냐 그러네요. 이런 얘기를 잘 하시는 침으로 농담처럼 또 누가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 가겠습니다. 최근 연명의료법이 드디어 공포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예. 2018년부터 시행이 되죠. 네. 자, 그런데 그 유명한 김할머니 사건 네. 관련 네, 판결이 네, 네. 대법원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김할머니의 가족이 세브란스 병원에 8,6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네.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이걸 김할머니 사건부터 보시는 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이게 좀 복잡해서 제가 짧게 정리를 하려면 너무 긴 사건이라서 지난 2008년 2월이었습니다. 이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서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한 폐 종양 조직 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신 분이 이제 이 김할머니라는 분이신데요. 이제 심정지에 의식불명 빠졌으니까 가족들이 당시에 연명의료 하지 않겠다 하면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하지만 이제 기각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8년 6월에 병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긴 싸움이 되고 이렇게 쭉 갔는데 이 연명의료 소송을 맡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을 일단 한번 했습니다. 당시 인정을 한번 했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 재판부가 2009년 5월에 병원 측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김할머니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이 된 거죠. 당시에. 연명 치료를 중단해라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한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다음 달인 2009년 6월에 김할머님의 인공호흡기를 제거를 했어요. 했는데 한 이후에 6개월 이상을 더 생존을 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2010년 1월에 사망을 하신 건데요. 네네. 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인공호흡기 제거 후, 202일간 치료비. 치료비. 예, 요거를 낼 거냐 말 거냐. 낼 거냐 말 거냐. 요거 가지고 이제 소송이 붙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난 사건입니다. 그게 한 8,600만원 정도 되는 건데, 그 전에 막 여러 가지가 막 있었거든요. 그 전에 이 치료비 갖고 있었던 1심 재판, 2심 재판 막 있었고, 지금 이제 1심, 2심이 달랐고 판결이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유가족이 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된 거거든요. 네.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을 존중한 그렇죠. 거죠. 예. 자, 1심에서는 치료비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네. 봤어요. 그거는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면서 의료 계약이 존속되지 않는다고 해지됐다라고 본 거고 예. 2심은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결정만 난 거지 나머지 맞습니다. 치료 계약은 존속된다고 보는 게 그렇죠. 옳다. 그 연명의료 거죠. 이거 인공호흡기 떼는 걸로 연명의료는 끝났는데 그 이유는 연명의료는 아니었고 계속 생존해 계셨으니까 이제 거기 이제 뭐 일반 하시고 의료를 일반 의료를 주신 거잖아요. 그게 8,600만 원 나왔는데 그거는 내야지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자, 네. 그 호흡기 인공호흡기를 떼고 네. 그 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거기 계속 계셨으니까. 세브란스 병원에서 네. 202일 네, 동안 입원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202일 네. 동안에 네. 치료비나 뭐 입원비는 그렇죠. 내야 된다 이런 네. 판결이죠. 그런 네. 판결입니다. 자, 뭐 법률가로서 김변 뭐 덧붙일 해설 같은 거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뭐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아마 이게 의료 사고 때문에 의료 사고 소송도 같이 걸려 있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마 그 연명 결정 나기 전까지의 치료비 이런 부분들은 의료 사고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유족들이 낼 필요는 없는데 이제 그 연명 의료 중단 결정이 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법원에서는 더 이상 그 의료 사고로 인한 피해가 이제 종지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락이 돼서 그 202일 이전의 치료비는 병원에서 청구할 수는 없지만 의료 사고로 발생한 그 치료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연명 의료 중단 결정이 딱 난 이후 부분은 이제 면책이 되는 거고 뭐 그게 계약이 됐던 제가 볼 때는 그 사무관리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민법에 보면은 이게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비용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 당연한 법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의료사고가
확정됐나요? 의료- 의료사고라고? 의료 사고가 났어도 그거에 대한 치료비를 내는 거 하고 네. 의료 사고에 따른 피해에 그렇죠. 대한 네. 보상하고는 또 별건 아닙니까 보통? 예,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치료비. 그러니까 가령 아니 네. 연명으로 중단 이전의 치료비는 네. 환자가 안 내도 된다고 아까 그렇죠. 말씀하셔가지고 네, 네. 그거는- 그거는 왜냐하면 의료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불가피하게 근데 생긴 치료비는 네. 치료비대로 내고 네. 그 이상의 또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이런 형식으로 되지 않느냐는 거. 아니에요. 그냥 까나요? 치료비를 안 내요. 네. 아. 왜냐하면 의료사고 발생했을 때 꼭 그 병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고 합시다. 네. 아. 그 병원에 다른 가령 서울대병원으로 옮겼다고 해요. 네. 그럼 서울대병원의 치료비 누가 내야 돼요? 의료사고를 발생시킨 네. 예. 세브란스에서 내야죠. 근데 이게 의료 사고냐 아니냐라고 또 다툼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결론이 경우는- 났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의료사고 말고 딴 결론 났나요? 사건. 일종의 의료사고라고 해서 결론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의료사 그거라고 결론이 안 난 안난 사건에서 사건. 네. 병원을 옮기면 그 치료비는 일단 가족들이 가족들이 내야 될 내야죠. 나중에 나중에 가족- 뭐 네, 어떻게 하더라도. 네, 그렇죠. 피해 보상 뭐 이런 거는 별건으로. 예. 자, 지금 그 의료 사고 관련 소송은 완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할머니 사건은. 아, 그래요? 네. 그건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죠. 예, 파악을 해봐야겠는데요. 이게 아까도 모두의 말씀하시듯이 검사를 하다가 이렇게 그렇죠. 출혈이 폐암 예, 그러니까 이건 폐암 일종의 의심해서 예, 그 검사 과정에서 진료를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아마 그 유족 측에서 살아계셨을 때 의료사고를 주장을 하면서 문제가 이제 비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의료 예. 사고인 거는 뭐 맞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확정적인데요. 검사하다가 그렇게 된 거니까. 지금 이제 논란이 된 거는 연명치료 중단 이후의 진료비 부분이잖아요. 네. 예, 그 부분은 따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이제 대법원 판례죠. 그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약간 좀 수긍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왜 내야 되냐라고. 근데 법리적으로 보면은 내는 게 또 네. 맞는 것 같은데. 네, 왜냐면은 거기서부터는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건 의료진에서 더 이상 적극적인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럼 집으로 모시고 갔으면 얘기가 또 달라지나요? 그렇죠. 그럼 네. 병원비가 안 나죠. 안 나오니까. 네. 네, 그건 그 참 연명 의료에 대한 진료 부분을 더 이상 이제 중단해도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진료 거부가 아니고. 네. 하지만 연명 의료는 중단했는데 환자는 계속 살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 뭐 수액이나 영양 공급만 해주면 계속 좀 200일 넘게 사셨으니까. 네. 근데 이 환자를 만약에 수액 공급을 중단하면 돌아가실 게 뻔한 상황에서 무작정 또 끊기도 어렵잖아요. 네. 자, 이게 근데 뭐 만약에 하나 또 궁금한 게 나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지? 나 뭐 인지탕 같은 거 먹지도 않는데 이렇게 호기심이 많아. 호기심이 많아지는데 인지탕 먹으면. 그 만약에 유족들이 낼 필요가 없다라고 판결이 대법원에서 났으면 8,600만 원이 환자 본인 부담금이잖아요, 이게. 그럼 공단 부담금은 뭐 최소한 억대로 나왔을 텐데. 그렇죠. 그럼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구상 들어갈 수 있죠. 안 줘도 되는 건가요? 누구한테? 병원한테. 도로 환수해 가겠다거나. 그렇죠. 아, 안수 되는구나. 참, 그것도 참 애매합니다. 그죠? 예. 그러면 병원 측에서는 만약에 돌려보내면 우리 더 이상 그건 안 필요할 되죠. 거 없으니까 또 진료 거부잖아요. 퇴원을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인공호흡기 아니라 그 수액 공급을 중단해가지고 그냥 이 굶어서 돌아가시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고 내버려둬도 처벌받을 것 같은데 병원은? 글쎄요, 연명 치료를 중단한다는 게 어디까지냐? 연명 치료는 존엄하게 사망할 거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보통은 그때도 연명 치료의 가장 핵심적인 그 호흡기 그걸 떼면은 바로 사망할 거다. 그렇게 예상하고 네, 뗐는데 네. 안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게 어려운 거지. 네, 어려운 거지, 사실은. 떼면은 이제 돌아가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정한 의사들이 잘못한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근데 그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더 이상 뭐 생존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네. 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뭐 생존의 가능성, 그러니까 다시 건강하게
걸어 자, 다닐 수 그러면 있을 가능성은 없는데. 연명을 위한 호흡기를 떼는 거, 네. 이후에 그 영양제를 계속 공급하는 거, 그 문제는 어때요? 그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 연명 의료라고 했을 때 그 인공호흡기나 뭐 투석이나 네. 그다음에 심폐소생술이나 뭐 항암 치료나 요런 이제 적극적인 치료는 그렇죠. 하지 않는 네. 거고 네. 나머지 기본적인 네. 수액 공급이라든지 뭐 영양분 공급 같은 거는 유지하면서 마지막 며칠 동안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실 때 그렇죠.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도록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경우처럼 이게 이제 좀 참 예외적으로 뭐 시작부터 굉장히 예외적인 사건이었습니다만 끝까지 뗐는데 안 돌아가시니까 안 돌아가시면서 자발호흡도 있고 심장도 잘 뛰고 있는데 의식만 없지 그분을 굶겨 죽일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애매한 상황이었던 거고 결국 그 진료를 뭐 이 6개월 이상 이렇게 했고 네. 그 진료비는 또 누가 낼 거냐라는 문제까지 있거든요. 이거 아마 저기 법리가들은 법학하시는 분들은 이 사례를 가지고 윤리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 논문 써가지고 어디 외국 학술지에 낼 거리도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참 하여튼 특이한 사건이었고요. 어쨌든 이 김할머니 사건이 촉발한 논쟁 끝에 연명의료법은 최근에 됐습니다. 통과가 네. 됐고 2년 2년 후부터 후에 이제 시행되게 됩니다.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 가시죠. 대한의사협회가 지난달 30일 전국의사 대표자 권기 대회를 개최했는데 파행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네. 네, 그 그렇다고 합니다. SNS에 동영상까지 올리고 올리고 페이스북인가요? 예, 네. 거기서 봤는데. 네. 일단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난달 30일 개최된 전국 의사 대표자 걸기 대회 그냥 걸기 대회라고 말씀드리면 매우 외환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풀네임은 원격 의료 저지 및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완전 철폐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걸기 대회여서 전국에서 한 700여 명이 모이셨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모이셨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초반에는 오늘 좀 되나 보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막 나오고 분위기도 좋았는데 의협 추무진 회장이 대정부 투쟁에 미온적이라며 퇴진을 요구하는 일부 회원들과의 충돌이 마지막에 좀 크게 있으면서 걸기대회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자, 뭐 일단 그 파행보다도 기본 네. 그 진짜 대표자 대회가 어떻게 네. 진행됐는지부터 좀 살펴보죠. 일단 뭘 요구했냐면 이날 추무진장이 한방행위 건강보험 퇴출 및 검증 위한 공동조사, 그다음 한약 제재 임상시험 및 독성 검사 의무화, 그다음 한의학 육성 정책 폐기 등을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쭉 하셨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그 의료혁신투쟁위원회라고 요즘에 최근에 좀 많이 등장하시는 분들, 의혁투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네. 중간중간에서 뭐 회장 물러나라 뭐 이런 얘기를 좀 외치면서 소란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도 쭉 이제 진행이 좀 됐대요. 쭉 진행이 되면서 지도부가 단합해야 된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면서 뭐 임수무장 이런 분들도 나와서 말씀 좀 하시고 그다음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나와가지고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저지하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이제 초반에 막 이렇게 선언하고 나와서 말씀하고 이런 분들은 한 700명 모아놓고 이제 제대로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대정부 투쟁에 성공했던 이스라엘 의사협회로부터 한국 의료계의 투쟁을 지지한다. 뭐 이런 내용의 동영상도 틀고 여기까지는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이제 좋았었나 봐요. 네, 쭉 좋았는데 그 네. 이제 의사협회 마당에서 했잖아요. 마당에서 그 했죠. 예. 주차장으로 보통 쓰이는. 네. 거기에 이제 거의 저도 사진 보니까 꽉 찼더라고요. 네, 꽉 차가지고. 이제 뒤쪽에 그 빨간 피켓 들고 회장 퇴진 뭐 요구하는 분들이 서 있었고. 그리고 가끔 이제 좀 소리도 지르고 하긴 했지만 네. 거기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진행이 됐는데 그 이후 막판이 문제였죠. 막판에 예 이제 결기대가 마지막으로 가서 이제 피날레를 이제 쫙 잘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추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던 의역투 등 일부 회원들과 충돌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와중에 이제 결기대회 내내 추모진 회장 사퇴를 주장했던 이분들이 그 피켓을 들고 회원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우리도 회원인데 왜 발언 기회를 안 주냐 이러면서 이제 무대 위로 막 올라가고 사회자 마이크를 뺏고 몸싸움을 하고
막 이런 이제 자리가 이제 막 벌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프로그램이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투쟁 불꽃 저마식 뭐 이런 거를 마지막에 하기로 하셨었나 봐요. 이 경기대회 마지막으로. 근데 이제 이게 무산 딱 되면서 추 회장이 결국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의혁투의 최대집 공동 대표에게 발언권을 줬답니다. 결국은 주고 이제 내려가셨다는데. 근데 최대집 공동대표랑 그 의협도 네. 회원들은 우리한테 발언권을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외치면서 계속 네. 발언권을 요구하시던데. 네. 원래 발언권을 주기로 했어요? 안 했어요? 이분들의 말을만 들으면 네. 거기들 시작하기 전에 네. 발언권을 주겠다고 해서 네. 자기들은 평화적으로 이제 피켓 시위만 처음에 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제 구호대창하고 준다고 했으면 주지 왜 또 안 줬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모르죠. 뭐 이거 불꽃 점화를 하고 준다고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 뭔가 그럴 그렇게 수도 있고 생각했을 아니면 가능성도 뭐 있고. 점화식 하고 주려고 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못 참고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이랬는데 근데 하려고 했는데 와보니 발언권을 주지 않아서 네. 발언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뭐 하셨답니다. 그쪽에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준다고 했다가 네. 뒤집었다는 거군요. 네. 의사협회에서. 그리고 이제 의협 주인은 이 일반 회원인데 왜 발언권 준다고 사전에 연락을 해놓고 현장에서 취소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최 대표가 이제 막 하면서 우리는 추 회장 사퇴를 위해 이 자리에 왔다. 추 회장이 의협 회장을 맡고 있어서 의료계가 한 발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을 추 회장이 막을 수 있냐? 막으라고 보내놨더니 한술 더 떠서 의료나 갖고 왔다. 이러면서 이제 비판을 세게 이제 하셨죠. 네. 그리고 이제 저번에 하셨던 한의협 이제 김필권 회장이 초음파 골밀도 측정하면서 이제 그 현대의료기기 사용 한번 하셨잖아요. 네. 그거 무면허 의료행위인데 왜 처벌 못하냐? 오히려 추 회장이 면죄부를 주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이 이제 좀 재밌는 장면이 아마 사진 찍히고 막 이런 거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세계의사회 행사 참석을 위해서 이제 추무진 회장이 이제 거기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쭉 떠나러 여의도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 최 대표가 그 추 회장 관용차 앞에서 들어 누워서 가긴 어딜 가느냐. 누워가지고 차를 못 가게 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추 회장은 결국 걸어서 의협회장을 회관을 나가셔서 택시 타고 세계의사회 행사장으로 이동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은 누우셨죠. 차 앞에 사진 막 찍히고. 참, 네. 뭐 씁쓸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이게 좀 의협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분들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결국 네. 추무진 회장이 잘 일을 못하니까 그만두고 새로 회장을 바꾸자. 그렇죠. 이제 뭐 그런 여기 계속 내용인데.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어. 근데 이런 분들이 항상 계셨던 것 같아요. 의료계에는. 그죠. 어느 저기 집행부나 이런 분들이 한 제 분씩 계셨던 것 같아요. 생각에는 그렇죠. 비교적 그 2000년 중반 이후로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경만호 집행부 때도 그랬고 그렇죠. 뭐 등등등등 해서 사실 뭐 전임 네. 노한규 회장님께서도 그렇죠. 처음에 등장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과격한 발언을 뭐 네. 하시면 등장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때 네. 그리고 이제 뭐 임기를 만들고. 채우지 못하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좀 아니면 꽤 됐죠. 예. 끌어내리고 네. 이 사회 현상 되는 것 같아요. 요새 보면은 그렇잖아요. 변호사들이나 이 법조인들 뭐 이렇게 네. 검사 판사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변호사협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변협회장 물러가라 뭐 이런 거 있어요? 글쎄요, 제가 다 알 수는 없는데 불만 갖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있는 네.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렇지만 이렇게 뭐 어떤 성명회 하는데 와가지고 피켓 들고 이런 경우는 없죠. 좀. 차 앞에 들어놓는 거는 네, 딴 데서는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뭐 약사회도 그렇고 뭐 한의사협회도 그렇고 뭐 옆에 좀 근처에 있는 단체들 보면 계속 이런 식으로 물러나라 뭐 이런 얘기 많이 있긴 하던데 뭐 피켓 들고 뭐 이렇게 좀 네. 하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들어 놓으시고 차 앞에 들어놓았다는 건 좀 그래도 우리나라의 의료인들은 좀 지성인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좀 특이하죠. 예. 그러게요. 그 최대집 대표를 뭐 윤리위에 회부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얘기가 나왔고요. 의사협회 네. 집행부에서 나와서 그 또 결론은 안 난 것으로. 네, 만약에 그게 그 문제로 또 윤리위원회에 가게 되면은 논란이 또 더 커질 것 같은데. 커지죠. 예. 참 어저께 그 논란이 한참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의협 내부에서. 네. 자, 원래 오늘 최대집 대표는 집행부에 계셨던 분 아닌가요? 예전에? 이분은 아닐 아닌 거예요. 걸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환자의 경험이 중요한 화두인 것 같던데 환자의 경험이 뭐지?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환자의 경험이란 치료의 전 과정에 걸쳐서 환자가 느끼게 되는 감정에 영향을 주는 모든 상호작용의 총합으로 이는 의료기관이라는 조직의 문화에 의해 형성된다. 어려워. 아, 이런 설명도 있죠. 환자의 경험이란 당신이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배우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다. 멋진데? 그 말은 누가 했나요? 폴 슈피겔만과 브릿 베렛이 쓴 Patients Come Second라는 책에 나와. 페이션트 컴 세컨드? 환자는 두 번째다? 환자가 첫 번째 아니었어? 아, 무엇이 첫 번째인지는 책에서 확인하래. 책 제목도 환자는 두 번째다. 이런 책도 있는데 환자의 경험이 혁신이다? 환자들은 사물이나 숫자나 질병이 아니다. 환자는 병원의 미래다. 클리브랜드 클리닉 환자 경험 개선 프로젝트. 환자의 경험이 혁신이다. 이런 건 좀 읽어줘야 돼. 자,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히구라 청취 소감은 페이스북 청년의사 라디오, 팟빵, 아이튠스 댓글이나 이메일 radio@doc.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PD 곽성순,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가 설날 연휴가 있는데요. 저희도 녹음은 가능한데 설날 연휴에는 뉴스거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네, 저희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6년 2월 5일 방송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